그 더러운 몸뚱이로 당장 나가.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꺼지란 말이야. 어머님, 아니에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제 뱃속의 아이. 무연 씨 핏줄 맞아요. 제발요. 9년 전 비 오는 밤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셨던 그 목소리. 여전히 쩌렁쩌렁하시네요, 이사장님. 하지만 어쩌죠? 오늘 이 스크린에 뜬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신이 조작할 수 없는 진본인데, 비바람 치는 밤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던 며느리. 그녀가 9년 뒤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드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 시어머니의 목줄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쫓겨난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겨온 9년 전의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포항 해인병원 VIP 병동. 창문이 깨질 듯이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병동 복도 끝 이사장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죠. 나희정 이사장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며느리 이솔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는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친자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솔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 무연의 바짓단을 잡았지만 무연은 그 조작된 종이만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아내의 눈을 피한 채 차갑게 등을 돌려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옆에서 지켜보던 사촌 시누이 정세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이솔의 짐가방을 발로 찼어요. 들었지? 당장 나가. 더러운 몸으로 어딜 버텨? 경호원들의 손에 떠밀려 병원 현관 밖 계단으로 내동댕이 쳐진 이솔. 뱃속 아이를 보호하려다 무릎이 깨졌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태교 피아노 악보 노트가 시커먼 빗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쓰러져 있던 이솔을 발견한 건 병원 근처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던 만수와 말순 부부였어요. 두 사람은 이솔을 자신들의 낡은 의원으로 데려가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미역국을 내주었죠. 이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쥐었지만 목구멍으로는 밥알 하나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한 구석에 켜져 있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 특선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독일 베를린의 한 요양시설, 아르모니아 센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그곳은 침대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는 한국의 요양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산책하고 음악에 맞춰 치료를 받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솔의 텅 빈 눈동자가 그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선을 눈치챈 만수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서랍 소리와 함께 그가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진영 실버케어 센터 설립 기획안이라는 글씨가 투박하게 적혀 있었죠. 만수 원장은 그 낡은 서류를 이솔의 식탁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내가 젊었을 때 해인병원에 냈다가 퇴짜 맞은 기획서야. 돈 안 된다고 쓰레기통에 처박히더구만.
자네가 간호사라고 했지? 이걸 한번 읽어보게.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기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설계도와 프로그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쫓겨나던 순간 시어머니가 던진 친자 불일치라는 거짓 서류와 만수 원장이 건넨 이 진심 어린 기획서, 두 종이가 이솔의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대비되었죠. 다음 날 아침 이솔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만수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뱃속의 아이까지 저들에게 뺏기거나 해코지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만수 부부가 쌈짓돈을 털어 마련해준 비행기 티켓과 그 낡은 기획서, 단 2가지만을 챙겨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낯선 땅을 향해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독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일 베를린 외곽, 숲으로 둘러싸인 아르모니아 센터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곳은 이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치유 요양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새쌍둥이 하온, 하율, 하람이가 있었답니다. 첫째 하온이는 로비 한가운데서 멈춰 선 배식 로봇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9살 아이의 눈매가 어른처럼 날카로웠죠. 녀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로봇의 배면 커버를 능숙하게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전산 관리자 철수 삼촌에게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삼촌, 여기 센서 배선이 헐거워요. 이러니까 코너 돌 때마다 멈추죠. 제가 다시 연결해 놨어요. 철수 삼촌이 혀를 내두르며 로봇을 다시 가동하자 기계는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햇살이 쏟아지는 휴게실 창가에는 둘째 하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하유리는 치매 증상이 심해 말을 잃어버린 독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자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유리는 마치 그 마음을 다 읽어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복도 끝 강당에서는 셋째 하람이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은 9년 전 비 오는 날 이솔이 뱃속 아이들을 위해 썼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악보는 빗물에 번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하람이는 본능적으로 그 빈 음표들을 채워가며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하나둘씩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이솔, 아니, 이제는 라나 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는 원장실에서 창밖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비서가 책상 위에 우편물 꾸러미를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이솔은 무심코 맨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집어들었죠. 순간 이솔의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한 한국 우체국 소인과 함께 낯익은 로고가 박혀 있었거든요. 바로 해인의료재단. 그것은 재단이 주최하는 글로벌 실버케어 공모전의 심사위원 초청장이었습니다. 9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그날 밤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다시금 기어 올라왔습니다. 친자 불일치라고 적혀있던 그 조작된 종이가 오버랩되면서 이솔의 호흡이 거칠어졌죠.
그녀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자 두꺼운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흉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새 아이가 쪼르르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배고파요. 해맑게 들어오던 첫째 하온이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하유리와 하람이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손에 들린 구겨진 봉투로 시선을 옮겼죠. 엄마, 손이 왜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솔은 황급히 봉투를 서랍 속에 밀어 넣으며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하온이의 눈빛이 마치 아빠 정무현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이렇게 떨게 만든 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이솔은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훅 끼쳐오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처럼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공기에서는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솔의 곁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배낭을 맨 새 아이 하온, 하율, 하람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죠. 그들이 향한 곳은 포항 해인병원,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글로벌 실버케어 공모전의 심사위원 자격으로 초청받았지만 이솔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로비 중앙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러올 듯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대리석은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어 마치 얼음판 같았죠. 9년 전 비에 젖은 채 쫓겨나던 날에 그 차가운 바닥 그대로였습니다. 이솔은 선글라스 너머로 병원 내부를 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어요. 정무현 원장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를 비껴가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말끔했던 의사 가운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묻어났죠. 그는 손에 잔뜩 든 서류 뭉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운명의 장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뛰어다니던 아이들 틈에서 첫째 하온이가 굴러가는 동전을 줍느라 무현의 앞을 막아선 것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하온이가 고개를 들며 사과했습니다. 무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죠. 무심코 지나치려던 무현의 발걸음이 마치 바닥에 본드라도 붙은 듯 딱 멈춰 섰습니다. 무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아이는 낯선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콧날의 각도,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 그리고 긴장하면 왼쪽 눈썹을 살짝 찡그리는 버리까지. 그것은 무현이 앨범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바로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무현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투둑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무현은 홀린 듯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하온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였죠. 하온아, 이리 와. 멀리서 이솔의 다급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온이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엄마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무연은 허공에 멈춘 손을 거두지 못한 채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셔츠 위로 보일 만큼 거세게 뛰고 있었어요.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본능이 외치고 있었죠. 내 핏줄이다. 무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는 둥 마는 둥 하며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로비 CCTV. 아니, 방금 나간 그 공모전 심사위원 일행. 당장 알아봐. 한편 이솔과 아이들은 병원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이솔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죠.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컴퓨터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왔어? 병원 공기는 여전하지? 돈 냄새랑 소독약 냄새. 말순 씨의 남동생이자 아이들이 철수 삼촌이라 부르는 남자였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9년 전 해인병원 전산실에서 근무하다가 재단의 비리를 눈치챘다는 이유로 부장해고를 당했던 인물이었죠. 그는 지금 아르모니아 센터의 보안을 책임지며 이솔의 복수를 돕고 있었습니다. 철수 삼촌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누나, 내가 쫓겨나기 전에 심어둔 백도어 뒷문 기억나? 그게 아직 살아있네. 이 병원 보안팀 놈들 9년 동안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었다니까. 그때 하온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철수 삼촌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삼촌, 아까 로비에서 보니까 메인 서버실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층별 안내도에 지하 2층이 지워져 있었어요. 보통 그런 건 지하 벙커로 옮기잖아요. 9살 아이라곤 믿기지 않는 분석이었죠. 철수 삼촌이 안경을 고쳤으며 씩 웃었습니다. 역시 하온이 눈은 못 속인다니까. 맞아. 물리적인 서버는 지하로 옮겼어. 하지만 말이야, 로그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나이정 이사장이 아무리 서류를 찍고 태워도 그날 검사 결과가 입력됐던 전산 기록은 어딘가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거야. 작전은 그날 밤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이솔은 호텔방에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해인병원의 붉은 십자가가 네온사인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철수 삼촌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접속한다. 타깃은 9년 전 5월 12일. 산부인과 및 유전자 검사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 화면에 접속 중. 이라는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10%, 30%, 50%. 방 안에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유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하람이는 불안한지 작은 목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그때 화면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경고 외부 접속 시도 감지. 이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들킨 건가요? 철수 삼촌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지도 않은 채 더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예상했지. 병원 내부에 우리 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그 사람이 현장에서 보안 알람을 꺼주고 있을 거야. 타이밍 싸움이야. 딱 3분. 병원 내부 어두운 당직실. 한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보안 시스템의 전원 코드를 살짝 뽑았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그녀는 9년 전 이솔이 쫓겨나던 날 밤 당직을 섰던 막내 간호사였습니다. 당시 이솔에게 따뜻한 물 한 잔도 건네지 못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그녀가 지금 9년 만에 속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뚫렸다. 철수 삼촌의 낮은 환호성과 함께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천 개의 파일 리스트가 차르르 펼쳐졌어요. 그는 빠르게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20XX 년 5월 12일. 파일명 VIPGENTEST92 마더파이드. 뒤에 붙은 마더파이드 수정됨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찾았다. 원본 파일이랑 수정본 로그가 같이 있어. 나이정이 조작하라고 지시한 흔적까지 싹 다. 하온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삼촌, 이거 복사해요. 그리고 저기 음성 녹취 폴더도 있어요. 철수 삼촌이 클릭하자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9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뱃속 애가 도진이 애가 아니라고 만들어. 그래야 미련 없이 버리지. 나이정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차가워서 듣는 사람의 피가 식을 정도였죠. 이솔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 대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빗속으로 내던져졌던 지난 9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옆에 있던 무연의 진짜 친자 확인 결과지는 99.9% 일치라는 파란색 그래프로 모니터 한 구석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진행반은 이제 겨우 80%를 넘기고 있었고 호텔 복도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이 방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긴장감 넘치던 데이터 확보 작전이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솔이 법적 자문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철수 삼촌과 아이들은 병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평화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손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하람이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haz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하온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낮고 묵직했죠. 차는 아이들이 있는 벤치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틴팅이 짙게 된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얘들아, 너희가 라나 박심사위원님 자녀분들이지? 엄마가 급하게 찾으셔서 모시러 왔다. 철수 삼촌이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솔. 아니, 라나 박 선생님은 지금 미팅 중인데. 하지만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철수 삼촌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죠. 잔말 말고 타. 어르신이 기다리신다. 하온이가 동생들의 손을 꽉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마요.
우리 엄마는 모르는 사람 차 타라고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남자의 투박한 손이 막내 하람이의 얇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하람이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갔고 하유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무현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을 틈타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현은 앞뒤 잴 것 없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평생 메스만 잡았던 의사의 손이 난생 처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주먹을 쥐고 허공을 갈았습니다. 무현은 하람이를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고 그 틈에 하람이가 풀려났습니다. 무현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남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자 무현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죠. 내 병원 앞이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무현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잘 다려진 의사 가운이 흙바닥에 뒹굴었고 무현의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현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다시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모습은 VIP 병동의 고상한 원장이 아니라 그저 새끼를 지키려는 처절한 가장의 모습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남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만이 공원에 남았죠. 무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덜덜 떨고 있는 하람이에게 향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무현이 피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문질러 닦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람이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리며 하유리의 품에 파고들었죠.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이솔이 헐레벌떡 병원 응급실 복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응급실 앞 벤치에는 흙투성이가 된 무현과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솔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 때문이야. 내가 복수하겠다고 돌아와서 죄 없는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책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때 둘째 하유리가 엄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엄마 때문 아니야. 나쁜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저기 아저씨가 우리 지켜줬어. 하유리의 시선 끝에는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해주는 무현이 있었습니다. 무현은 따가운 알코올 솜이 닿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솔과 무현의 시선이 아주 잠시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무현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그의 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무현의 원장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연은 잠긴 서랍의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9년 전 어머니 나이정이 찢어버리라고 명령했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원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이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어머니를 거역할 자신이 없어서 그저 깊숙한 곳에 유예해 두었던 것이죠. 무연의 손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99.99% 친자관계 성립 종이 위로 무연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지만 그 숫자는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이 아내를 내쫓고 제 핏줄인 아이들을 9년이나 고아처럼 떠돌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장실 문이 아주 살짝 틈을 보이며 열렸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서성이다가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죠. 문틈 사이로 엎드려 우는 아빠의 등을 본 하율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다시 닫아주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늦은 후회와 참회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인 의료재단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자 글로벌 실버케어 공모전의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색 벨벳 카펫이 깔려 걷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죠. 단상 중앙 가장 높은 상석에는 나이정 이사장이 마치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오만하고 당당해 보였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나이정의 조카이자 재단 기획실장인 정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정장을 입고 무대 위를 또각또각 걸어 다녔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화면에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어진 7성급 호텔 같은 요양원의 조감도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저희 해인 로얄타운은 대한민국 1%만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 노후는 죄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정세린이 웃으며 발표를 마치자 객석에 앉아있던 재단 이사들과 VIP들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는 진심은 없고 오직 권력에 대한 아부만이 섞여 있었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공모전의 특별심사위원이자 독일 아르모니아 센터의 설립자이신 라나 박 대표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으로 이솔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세린의 화려한 옷과는 대조적으로 이솔은 장식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선 이솔에게 진행 요원이 다가와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스크린에 띄울 이름 말인데요. 라나 박으로 할까요? 아니면 여권에 있는 한국 이름으로 할까요? 이솔은 잠시 관중석 맨 앞줄, 나이정 이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둘 다 띄워주세요. 이젠 두 이름 모두 제 것이니까요. 스크린에 레너 파크 박이솔이라는 글자가 거대하게 박혔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나희정 이사장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찻잔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이솔은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건물이 아닌 흙을 만지는 노인의 손, 아이와 눈을 맞추는 치매 환자의 미소, 햇살이 가득한 정원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공간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설명에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화면을 바라보았죠. 발표가 마무리될 무렵 이솔은 손에 든 검은색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9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철수 삼촌이 이솔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솔의 엄지손가락이 리모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지직 마이너스 갑자기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온하던 배경음악이 뚝 끊기고 거대한 스크린이 검게 전멸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방송사고야? 당황한 정세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방송실, 뭐 하는 거야? 빨리 화면 꺼.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검은 화면 위로 붉은색 오디오 파형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 날카로운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뱃속에 무연히 애가 아니라고 만들어. 그래야 우리 아들이 미련 없이 버리지. 검사 결과지는 자네가 알아서 조작해.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나희정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나희정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9년 전 이솔을 쫓아냈던 친자불일치 결과지가, 오른쪽에는 99.99% 일치라고 적힌 진본 결과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작을 지시한 날짜와 접속 로그, 나희정의 차명 계좌에서 검사실 직원에게 돈이 이체된 내역까지 줄줄이 스크롤되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객석 곳곳에서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맹수처럼 무대 앞으로 달려들었죠. 단상 위의 나희정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우아했던 여왕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핏대가 선 목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끄라고. 저거 다 조작이야. 어디서 감히. 경호원,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조차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뿐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VIP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정무현 원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셔츠 깃은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나이정이 그를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무연아. 내가 말해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의사니까 알 거 아니냐. 무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이솔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하는 하울링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연의 시선이 이솔의 눈 그리고 객석 뒤편 문틈으로 빼꼼히 보고 있는 새 아이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저 화면 속의 증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무연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나이정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9년 전 저는 어머니의 말만 믿고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들을 차가운 빗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의사로서 과학적 진실을 외면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공범입니다. 무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솔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이제야 처음 만난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속죄의 무릎이었죠.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그는 오열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해임병원 원장직을 사임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와 사촌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이정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절규하다가 쇼크로 실신했고 정세리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넘어지며 구두굽이 부러져 꼴자납게 뒹굴었습니다. 그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이솔은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가에 고여있던 물기만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찾아온 해빙의 눈물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99.99% 일치라는 숫자가 거대한 진실의 비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닫혀있던 강당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린 위선의 성이 무너지는 굉음 없는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임병원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스는 연일 해인 의료재단의 비리를 특종으로 다루었죠. 구시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병원 로비의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나이정 전 이사장과 정세린 기획실장을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병원 지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는 그들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환자들의 고열을 짜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정세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정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공포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 이모가 시킨 거예요. 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억울해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에 묻혀버렸고 교도관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남탓만 하는 비겁한 최후였죠. 반면 나희정 이사장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구속수사 도중 지병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쳐들고 다니던 고개는 힘없이 푹 숙여져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그녀의 눈앞에는 수십 개의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이사장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친자 확인 결과를 조작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만 꽉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앙상한 핏줄만이 붉어져 나와 그녀가 쥐고 있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만장일치로 나희정 일가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병원 설립 초기부터 의료봉사에 힘써왔던 원로 의사 장동호 박사가 추대되었죠. 취임식이 있던 날 장동호 신임 이사장은 가장 먼저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간판부터 떼어내세요. 그가 가리킨 것은 병원 최상층,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붙어 있던 VIP 노블레스 병동이라는 금장 간판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전동 드릴을 간판에 갖다 댔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기계음과 함께 30년간 병원의 상징처럼 군림했던 비자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어서 I, P 글자가 차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육중한 금속 글자들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병원을 짓누르던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나무로 소박하게 깎아 만든 따뜻한 느낌의 현판이었죠. 해인 아르모니아 무료재활센터 장동호 이사장은 현판식을 지켜보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에서 햇살이 가장 잘 들고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층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아팠던 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병원의 주인이 돈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편 정무현 전 원장은 자신의 짐을 싸서 조용히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명패도 상패도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챙긴 것은 오직 하나 9년 전 이솔과 찍었던 낡은 결혼사진과 이제야 찾게 된 새 아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무현은 짐 상자를 들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죄지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는 경찰서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 입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솔과 아이들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무연은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질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희정 이사장이 구치소로 이감되던 날이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휠체어에 앉은 나희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이솔이 서 있었습니다. 나희정의 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이솔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죠.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나희정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녀가 9년 전 내쫓았던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이솔의 뒤에 서 있는 새 아이 하온, 하율, 하람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자신의 친손주들. 그 아이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낯설었습니다. 나희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돈과 명예가 정작 가장 소중한 핏줄을 끊어내는 칼이 되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 나희정의 입에서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의 회한에 가까웠습니다. 이솔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지도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그러나 아주 사무적으로 고개를 한번 꾸벅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과의 악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당신은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작별의 인사였죠. 이솔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나희정은 멀어지는 며느리와 손주들의 뒷모습을 보며 호송차의 차가운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탕물이 튄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솔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새롭게 바뀐 병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유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이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그때 옥상에서 인부들이 작업 중이던 피아노가 크레인에 실려 정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람이가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와, 내 피아노다. 엄마, 나 저기 가서 쳐봐도 돼요? 이솔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던 병원의 공기를 싱그럽게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포항의 바닷바람에서도 더 이상 짠 내보다는 향긋한 봄 내음이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인병원의 가장 높은 곳, 과거 나희정 이사장이 VIP들만을 불러 와인 파티를 열던 옥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죠. 차가운 대리석이 깔려있던 바닥에는 따뜻한 질감의 방부목 데크가 깔렸고
헬기 착륙장이 있던 자리에는 흙을 채운 커다란 화단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야생아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들한들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내려앉아 세상 모든 것을 호박색으로 물들이는 시간이었어요. 옥상 정원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막내 하람이가 앉았습니다. 9년 전 빗물 웅덩이에 빠져 얼룩덜룩했던 그 악보, 이소리 뱃속 아이들을 위해 썼던 미완성의 자장가가 하람이의 손끝에서 되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람이가 건반에 손을 올리자 청아한 피아노 선율이 옥상의 공기를 부드럽게 갈랐습니다. 딕-, 동-, 덱- 그 소리는 화려한 기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환자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까닥였고 링거대를 끌고 나온 보호자들은 난간에 기대어 그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부딪히는 사각사각 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함께 연주하는 이중주처럼 들렸답니다. 첫째 하온이는 한쪽 구석에서 정원의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조도는 너무 밝아서 환자분들 눈이 부실 수 있어요. 20%만 낮출게요. 아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컨트롤러를 만지작거렸고 정원의 조명은 노을빛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은은한 주황빛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둘째 하유리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환자의 무릎 담요를 꼼꼼하게 덮어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노래 제목이 엄마의 비래요. 비 오는 날 만들어졌는데 슬픈 비가 아니라 새싹을 틔우는 비래요. 하유리의 다정한 설명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뒤로하고 정원 구석 벤치에는 이솔과 정무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아직 좁혀지지 않은 9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죠. 무현은 더 이상 빳빳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편안한 니트 차림에 손에는 진료 차트 대신 따뜻한 모가차 2잔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무현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이솔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감싸 쥐자 이솔의 차가웠던 손끝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 따뜻하네요. 이솔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차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관계에도 아주 미약하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무현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 대신 하유리가 장난감으로 만들어 끼워준 꽃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에 걸린 가시를 빼내듯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솔 씨, 나는 당신에게 용서해달라는 말 감히 안 할게요. 그건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도망치지 않고 이솔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도망치지 않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저귀 가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요. 그거 하나만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이솔은 대답 대신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하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건반을 누르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하온이와 하유리가 박자를 맞추며 웃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옥상 정원에 까르르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솔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씻어내리는 듯 했답니다. 이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했죠. 무연 씨, 부부로서의 우리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다고 해서 새 것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찻잔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아빠로서의 당신은 기회를 줄게요. 시댁 어른들의 죄는 그분들이 짊어지는 거고 당신은 당신의 몫을 해요. 우리 둘 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말자고요. 그 담담한 허락이 떨어지자 무연은 꾹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무릎 위의 바지에 톡 하고 번졌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연주를 마친 아이들이 우르르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 연주 어땠어요? 하람이가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무연은 얼른 눈물을 훔치고 양팔을 벌려 아이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아이들 특유의 달큰한 설레음이 무연의 코끝을 채웠습니다. 9년 전 빗속으로 떠나보냈던 그 온기가 이제야 비로소 그의 품 안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유리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가운데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철수 삼촌이 카메라 가져왔대요. 엉겁결에 네 사람은 난간을 배경으로 섰습니다. 뒤로는 붉게 타오르는 포항의 노을이, 그리고 아래로는 새롭게 걸린 해인 아르모니아 무료 재활센터의 현판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철수 삼촌의 외침과 함께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옥상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병원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솔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9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 춥고 어두웠던 계단은 이제 없다고. 비록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고 꽃이 피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말이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옥상 정원, 하지만 그곳은 그 어느 곳보다 밝았습니다. 도란도란 나누는 말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박히고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잔잔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피엔딩 동화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였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솔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모진 시련 끝에 되찾은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저도 함께 바랄게요.